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유통일을 이루고 G2 국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주 사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인으로 또 특별히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저 혼자만 선지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다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중차대한 민족 근대사태 광주 사태에 대하여 이것을 국민적인 합의 내지는 공감대를 이루지 않고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광주에 가서 광주 사태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약은, 핵심 요약은 우리 기자님들에게 다 나눠드려서 읽어보시면 알고, 특별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우리 언론사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많은 언론사들이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약을 말씀드리면 제가 광주에서 발하는 내용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광주 시민들이 악할지라도 우리 다 같이 한 국민으로 사는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사람인데, 그리고 심지어 제가 족보까지 했습니다. 나도 우리 집 사람을 전라도에 데리고 삽니다. 내가 족보까지 해가면서. 그런데 광주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지라도 공수부대 자기 아들, 딸들, 바로 옆집에 있는 아들들이 공수부대 가 있는데 자기 아들, 딸들에게 총을 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 청중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공수부대 군인들에게 총을 쏘겠느냐? 다 자기들 총 안 쏜다는 거지. 차라리 부모된 우리가 공수부대 총에 맞아서, 나는 심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맞아서 순교를 당하면 당했지, 내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총을 쏘겠냐? 우리는 나이가 먹을 만큼 뭐 이제 그만 살아도 되니까. 그런데 공수부대한테 총을 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나는 광주 시민들이 총을 쏘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냐? 총을 쏜 것은 역사적 사실인데, 그 중에도 M1 파출소에서 탈취한, 그리고 또 카빈 총으로, 그것으로 덩어리에서 뒤에다 총을 쏜다. 뒤에다가 같은 시민군에게 한두 발을 총기를 미숙으로 5발을 쏠 수 있지만, 지금 시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호 이상, 30년 이상, 어떤 확대들은 80년 가까이가 자기들 평균이 총을 쐈다는 거죠.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30호 이상인데, 뒤에서 시민군이 자기 시민군의 덩어리에다 대고 총을 쐈다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에 시체 검열을 한 그 모든 과정이 대기장에 다 드러나요. 여기 부분은 잠시 후에 황교안 박사가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총을 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누가 총을 쏜다 이거죠. 여기 있는 기자님들 같으면 총 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당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총 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총을 쏜 것은 사실인데 160년 가까이가 희생이 됐는데, 공수부대가 60, M16으로 총을 쏜 것은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체가. 그 외에 나머지는 카빈이나 M1으로 총을 쏜 겁니다.
누구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선지자로서 종교인으로 양심적으로 반드시 이것은 광주 안에 옛날부터 남모당 때부터 건국 70년 동안 존재해왔던 박헌영의 후에 고정 간첩들이 그 짓을 했다라고 나는 확신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도 그 당시 광주에서 현직 사법고시 학교에서 검사 임명을 받고 그 검사로 광주에 있었던 검사 중에 이름을 내가 댈 수 있습니다. 나 그분한테 다 들었습니다. 세상에 폭도들이 일어나서 물론 이것은 고정간첩 세력이죠. 공무원들, 경찰관들 다 죽인다고 총을 들고 오니까 목포에 있는 경찰관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라디오 한 대를 가지고 산속에 숨어서 갔습니다. 검사님이 가서 산속에서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북한이 중계방송을 하더라는 거야. 광주 사태에 금남로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계방송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도 북한의 개입이 어설다고 말합니까? 결정적인 말씀 한마디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되자 가장 아끼는 신복 한 분을 북한에 밀사로 갔다 오라. 그래서 홍콩 국경을 거쳐서 북한을 들어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밀사 1호입니다. 북한을 갔습니다. 물론 비밀로 갔죠. 갔더니 북한 사람들이 자기를 한편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북한하고 같은 편으로 보는 거야. 보면서 첫째 뭘 보여주냐? 핵무기 공장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지금 그분이 자기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밀사의 이름입니다. 신복의 이름입니다. 핵무기 공장을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한 말이 남조선 해방할 준비 다 됐다. 이제 남쪽에서 결단만 하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핵무기 공장을 그때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김일성의 시체가 있는 금수산인가 거기를 참배하러 가자. 나는 거기는 못 가겠다 하니까 그러면 열사릉 묘지를 가자 해서 열사릉 묘지를 따라갔더니 이제 비춰주세요 영상으로. 열사릉 묘지 앞에 딱 섰더니 광주 사태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북한 무덤을 딱 보여주면서 기념비를 보여주면서 광주 사태를 위하여 혁명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전사를 했다 하고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온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보고하기를 선생님 그쪽 동네는요 대통령이라도 안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내가 북한에 가서 봤는데 절대로 현금은 북한한테 지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핵무기 공장이 완성이 다 돼갑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그리고 열사는 묘지 공고 이거 다 보고를 했더니 김대중이가 난 그래서 김대중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네 국회로 가. 국회 가서 이래. 청와대에서 쫓아낸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박지원이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가 더 확실한 광주 사태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확한 5.18 거기에 핵심 거의 간첩 수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5.18 사태를 덮어야 됩니다.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없었던 광주 사태 특별법, 광주 사태를 폄훼하거나 뭐 하면 안 된다, 처벌한다, 이런 법이 지구촌에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이 법은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은 알기를 어떻게 알게? 이것이 지나간 일이 벌써 40년이 됐는데 지금도 여러분 YTN에 오셨나요? 자막뉴스에 뭐라고 나옵니까? 40년 전에 일어났던 광주 사태를 본 목격자가 있으면 지금도 신고해 주세요. 아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좌파 대통령이 지나는 동안에 광주 사태를 재수사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헬기가 사격했냐 안 했냐? 수없는 전문가들이 30년 동안을 재조사를 계속했는데도 결론은 뭐냐? 헬기 사격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다시 사람들을 싹 바꿔가지고 나는 강요라고 봅니다. 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지나간 50년 된 사건을 다시 뒤집어서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리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완전히 밀봉하려고 누구도 말도 못하도록 하려고 광주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있는데 나는 이 광주 사태 법을 UN 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그렇게 청년 강조하고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이라면 왜 5,000명의 명단을 자랑스럽게 공개를 왜 못합니까? 그보다 더 큰 사건인 6.25 전쟁에 참여했다는 우리나라의 원로들, 할아버지들, 지금 90살 된 할아버지들 자랑스럽게 빠지다고 다닙니다. 나 6.25 전쟁 때 참여했다고. 광주 사태 5,000명 빠지다고 다니세요. 뿐 아니라 이것은 이미 광주도 민심이 많이 돌아섰어요. 제가요 부흥회 30년 하면서 광주 시내 부흥회만 내가 100교회를 다녔습니다. 100교회. 부흥회 갈 때마다 내가 점심 먹을 때 물어봐요. 광주 사태에 대해서 물어보면 광주에 있는 특별히 기독교인 중심들은 다 광주 사태는 이건 왜곡됐다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광주 안에서 택시 한번 타보십시오. 그리고 택시 타는 기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광주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론조사 해보세요. 기사들이 뭐라는가?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어떻게 국가 시험을 볼 때 광주 유공자들한테 자녀들에게 5점에서 10점 가산점수를 줘주면 이건 시험 보나 말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가짜로 보상받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번에 그 광주 사태에 관여해서 연금을 받고 돈 받고 혜택 받는 사람 중에 양심 선언을 하셔서 스스로 반납하기. 지금도 두 사람이 증언이 서면
전남도에 있는 거 내가 봤다. 두 사람이 증인하면 바로 유공자 됩니다. 지금도. 나도 누가 날 두 사람 증인 좀 써주세요. 나 그때 광주에 있는 거 봤다고 한번 해주십시오. 나도 유공자 좀 되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한 사람의 표본을 말을 해봅니다. 이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충청북도 도지사를 하고 계시는 김영환 의원, 이분은 원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3번 했고 안산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돌아서서 국민의힘 정당으로 와서 충청도에 북도에 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니 자기는 광주 사태에 아무 관계도 없는데 광주 사태 연금을 받으러 오라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정치인으로 양심의 갈증이 생겨서 반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집단은 정당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국민의힘 정당 소속의 충청북도 도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김문수 지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광주에 연금만 받습니다. 그걸 내가 왜 받냐는 거예요. 그걸 해당도 안 되는데 나는 노동운동을 했고 전두환하고 싸웠고 그래 깜깜 갔다 왔지 광주 사태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러니까 김문수와 김영환 의원 같은 양심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에 황교안 박사가 나와서 그때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앗소리 못하게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는데, 그 전에 일부러 기자들의 질문을 내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황교안 박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자, 몇 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거수를 하고 마이크를 드리면 소속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질문하신 분? 자, 기자분들 질문하신 분 없어요? 네. 서울의회 김정은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나오는데 들어보면은 광주에 가셔갖고서 이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얘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입장을 한 번 더 밝혀주실 게 뭐냐면은 5.18 유가족에 대해서 지금 폄훼하는 발언은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발언한 영상이 지금도 나라 TV에서 하나도 제가 안 찍습니다. 저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20년 전부터 제가 발언한 연설, 강의, 설교는 한자도 안 지웁니다. 그대로 보존시킵니다. 왜? 내가 한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발언한 내용이 그런 것은 알지만 내가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나 그때의 유공자들을 편애했습니까? 편애한 게 아니고 총을 쐈던 사람들은 광주 시민이 아니고 북한의 고정간첩이라고 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주 시민들은 오히려 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또 5.18 유공자들도 저한테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말하면 그럼 당신들이 총을 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주 시민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5.18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미 그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재심의해서 그렇게 하면 저는 500명 중에 5,000명 중에 3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심의를 해서 철저히 분별해서 정말로 피해 온 사람들, 그분들에게만 보상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이것은 어느 처에서 해야 됩니다. 6.25 전쟁 때 참여했던 사람들 보상하는 거, 또 제주도 4.3 사건에서 민간인 중에 정말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 그 수준에서 보상을 하고 끝을 내야지, 이걸 마치 광주는 무슨 특별한 사건으로 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하신 분. 오늘도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자, 질문하신 분. 될 수 있으면 방송기자분들 질문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생방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편집해서 나갈 때 자칫하면 왜곡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저쪽에 자, 오른쪽에 이쪽에. 네, 주요 방송사 KBS, MBC, SBS, 저BS 등이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제가 뭐 유튜브 방송에서 봤는데 광주 유공자 명단을 중간중간 띄었다는 겁니다. 유공자 명단. 왜 띄었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거는 저한테 질문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유공자 편집발부터 이런 됐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거는 광주 5.18 기념재단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자,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은 5.18 이것이 폭동이냐 사태냐 민주화냐 여기에 놓고 갑론을박이 많은데, 오늘 그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게 사태다, 폭동이다, 여기에 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북쪽에서 개입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정광 목사님이나 또 자유통일당에서 어떻게 투쟁하면서 5.18 명단을 까고, 그리고 이것을 진짜 실질적인 광주 민주화 아니면 폭동, 시민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을 그쪽 사람들에게만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상한 좀 5천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혈세가 너무나도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목사님이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이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양산에 있는 문재인이하고는 조금 이게 지금 그 모든 기자회견이 일률적으로 A4 용지 없이 그냥 쫙쫙 밀고 나오시는데, 그 모든 것이 5.18이면 5.18 정치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그냥 한꺼번에 쭉쭉 밀고 나오는 그 힘,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것 한번 궁금합니다. 저희 노하우인데 이거 공개하면요 비싼 건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하면은, 저는 한국 근대사에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죠. 그리고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죠. 이승만과 살래, 김일성과 살래.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 선택했어요. 북한은 김일성 선택했어요. 그리고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냐? 두 번째 선택.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만에 살고 싶으냐? 이게 이승만의 4대 건국기둥입니다.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 세상에 살고 싶으냐? 선택해봐라. 그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똑같이 75년을 살았더니 북한은 거지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자랑스러운 10대 대국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 악당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자. 문재인이가 한 일, 5년 동안 한 일, 그 일밖에 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공중파, KBS, MBC, SBS 내가 감사드리는 것은 먼저 번에도 기자회견 할 때에 이 기자회견의 풀 영상을 그대로 다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풀 영상을 짜증게 하지 말고 다 인터넷 뉴스에 올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국 후 75년 동안에 일어난 남한의 무장폭동, 그 다음에 또 극렬한 또 데모, 이거의 시작은 1946년 대구의 10월 1일 대구의 무장폭동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대구의 무장폭동이 그게 누가 주도했느냐? 남로당의 5인방 중에 하나인 박헌영이 1번입니다. 박헌영, 이조학, 김상용, 홍민표. 5번째 무력부장이 이재복입니다. 이재복은 평양신학교를 나온 영천제일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남로당의 무력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으킨 것이 대구폭동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알수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보충 설명을 이따가 우리 김성진 교수님이 짧게 또 한마디 해주시지만은 그 대구폭동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영천폭동, 김천폭동, 부미폭동, 거기서 그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님이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님이 바로 무장폭동에 가담했다가 경찰한테 저격돼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장례식을 할 때에, 형님 장례식을 할 때에 육군사관학교 2기인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생로로서 형님 장례식에 왔죠? 울죠? 그때 이재복이가 가운을 입고 장례식을 집례하러 가서 그 이재복 목사 빨갱이 대장입니다. 박생도 형님을 죽인 원수를 보고해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합니까? 이승만을 죽여야 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래가지고 육사 생도 생활의 생활비를 이재복이가 다 된 겁니다. 박정희. 이것은 내가 박정희 대통령의 친자녀인 박근영 등등의 친히 내가 확인했습니다. 맞다 그랬어요. 이재복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의 육사생활비 다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군이 창설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공관학교 수석 일본 육사에서 3등.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대를 조직할 때에 남로당으로 3분의 2를 남로당으로 조직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대한민국은 끝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은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다가 박정희 한 사람이 전향을 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난 것입니다. 똑같은 좌파요 남로당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청년 전라남도 지부장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작종 무덤에 갈 때까지 전향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김대중 전향 안 하고 죽었다. 박정희 전향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래서 제주도 대구의 무장폭동을 벤치마킹하여 일으킨 사건이 제주도 4.3폭동입니다.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그러면 광주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건국
후에 일어난 모든 무장 폭동은 북한이 개입을 했는데 광주 사태 하나만큼은 안 했다. 이건 역사의 방정식이 안 맞는데 역사의 방정식이 맞죠. 충분히 설명이 된 줄 믿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광주의 보훈처를 지금까지 보훈처가 외면하고 있었는데 이제 5.18의 광주의 그 유공자들을 광주에서 이것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훈처가 보훈부로 성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주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처로 보훈부로 와서 심사를 하면 어떤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성 대표님은 우리 편인데 우리 편끼리 하니까 짜고 고스럽지는 같으니까 이것은 보훈처 장관한테 질문하십시오. 나한테 질문.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 질문 중에 저번에 정강 목사님이 강주 발언 이후에 여러분들의 보도를 봤더니 북한군, 북한 간첩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정강 목사님은 북한 특수군, 북한군, 북한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고정 간첩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북한 특수군, 북한 간첩, 북한군이 아니에요. 고정 간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만은 박사하고 저하고 사실은 많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재정적으로 지만은 박사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가운데서 연설하다가 지만은 박사가 위대하지만은 광주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1개대대 500명이 직접 들어갔다.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본다. 어떻게 특수부대가 직접 들어오냐. 나는 고정간첩이 했다고 한다 했더니 심한원 박사님이 그날부터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다 보시면 알죠. 그래서 심한원 박사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특수부대가 왔다는 증거가 없는데 고정간첩이 왔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발언하면 오히려 우리 자유우파가 큰 손해를 본다고 했더니 계속 고집 부리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저는 특수부대가 절대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수부대가 그렇게 멍청합니까? 그리고 나는 정호영 장군하고 밤새도록 대화해봤습니다. 정말로 특수부대가 들어왔었는 것 같잖아요. 목사님, 공수부대는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광주 외곽을 공수부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데 북한 특수부대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미국 CIA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가로 난데하는 말이 그때의 오대산의 전파감시소에서 나 이거 정보 공개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전파감시소에서 광주하고 북한하고 교통을 하는 교신을 하는 전파 해수가 5,000 해선이 넘었다. 이게 정호영 장군이 나한테 말해준 거야. 나 이거 정보 공개 신청하려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 특수부대가 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지나친 생각인데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고정간첩이 한국에 와서 활동하면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또 재파송하는데 북한에 돌아가면 소속이 어디냐. 이게 정찰총국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그래서 고정간첩이 북한 군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소속이 정찰총국이니까. 그래도 저는 실제적인 북한의 특수군대는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정간첩들이 한 짓이다. 자, 아까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고정간첩은 80년 강주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교신을 한 기록들이 지금 합참에 아마 있을 겁니다. 국방부 출입기자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 자료를 받아보시면 대한민국의 모든 가치 그 당시 얼마나 많이 활동했는지는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설명하는 것보다가 그 당시 현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실감 있는 설명을 황교안 박사님이 나와서 잠시 해주세요.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꼭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라는 걸